제가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박수가 적은 처음입니다. 이것입니다. 역시 계절에 의하면 장미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내노라는 우리 장모님이 오시니까 장미가 기가 준 것 같습니다. 저 기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연합회별로 사진 촬영해주는 멋있게 편집해준다고 합니다. 그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총회 회계로 수고하시는 전철수 장로님을 먼저 소개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회계입니다. 다음 또 소개하실 분은 총회 총무 후보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이운삼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통일을 향한 날개치를 해왔고 오늘의 행사도 통일을 향한 띠를 이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노래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강연회를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렵니다. 이를 대표해서 강주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조인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 비극의 현장 노궁리에 당신의 종들이 머리 숙였나이다. 같은 민족, 같은 역사를 함께 이어온 남과 북이 비극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던 아픈 상처 가운데 이곳 노궁리에서 미군들에 의해 무참히 폭격당하고 희생되었던 수많은 양민들의 영혼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의 2부 순서로 임재근 교수님을 모시고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넘어 평화통일 세상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습니다. 임재근 교수님의 강연을 통하여 남북 간의 전쟁의 위기가 높아가고 통일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허공에 맴돌고 있는 이 땅에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하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통일만이 한결의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속에 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금 이곳 노근리에서부터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땅 한반도에서 우리의 영원인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통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평화통일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화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넘어 평화통일 세상을 꿈꾸는 주제로 평화통일 문화교육센터 교육연구소장 임재근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부터 함께 했어야 되는데요. 오전에 제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공주대학교에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강의 조금 일찍 마치고 정말 날아왔습니다. 공주에서 오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늦으면 이거 조마조마했는데 정말 시간 딱 맞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 말씀에 좀 이렇게 경청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자리를 함께 했고요. 이제 3부, 4부까지는 끝까지 제가 해산할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전과자예요. 전과자라는 게 뭐냐면 과를 바꿨습니다. 네. 원래 제 꿈은 과학기술자였거든요. 물리학자, 핵물리학자가 돼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게 학창시절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에 갔는데 지금은 과학자의 꿈을 잠시 뒤로 하고 북한학을 전공해서 좀 공주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북한의 이해,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쟁점 이런 강의로 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과학기술의 꿈을 잠시 뒤로 하게 된 그 계기는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뭐 대학 학부 졸업하고 3년간 프로그래밍 회사에서 코딩하는 일들을 하고, 근데 그런 소신 있는 삶이 저에게는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할까?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질문은 화두는 그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지?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지? 뭐 지금 시대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거는 우리는 지금 분단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화두였어요. 그러면 분단 시대를 살고 있는 나로서 뭘 해야 될까라는 조금 적극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내가 뭘 할까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죠? 그 판단하기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치가 얘기했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면서 과거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쉬운 힌트를 얻기 위해서 과거로 한번 조금 이야기를 좀 되돌려봤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였다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대신했더니 조금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뭐냐, 우선은 전 학창 시절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일제강점기를 독립운동하는 삶이 바람직하다. 모두가 독립운동할 수 없지만 차마 민족을 배신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분단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나는 어떻게 될까? 그거에 비춰본다면 이 분단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통일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차마 분단 시대의 기생에서 반통일 세력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역사를 배우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분단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분단이 불편한가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 이 분단의 상처, 전쟁의 상처를 느끼기 위해서 노건님까지 오셨는데 오늘 오시기 전까지 이 분단 때문에 나 살기 너무 힘들어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죠. 사실 통일교육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분단이 불편한지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분단 시대에서 태어났거든요. 여기 뭐 간혹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분단 이전에 삶을 살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분단 시대에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분단 시대가 익숙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기압에 기압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일기압의 무게를 느끼고 계세요? 일기압 너무 무거워. 사실 일기압의 무게는 엄청난 무게거든요. 물기둥 10m짜리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일기압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것처럼 이 분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분단이 불편한지 모른 채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이제 그 통일교육과 분단에 관련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분단이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는 게 분단이 저에게 불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 여행, 사실 돈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지만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갈 수 없는 그곳이 저 멀리 있는 데가 아니라 가까운 우리 북녘 땅이라는 거죠. 분단이 없었으면 금강산도 가고 유황산도 가고 백두산도 중국 통해서가 아니라 그 서파, 남파가 아니라 동파로 직접 우리 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었을 텐데 분단 때문에 가고 싶은 그곳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개성의 선족교가 정말 그 붉은 피가 있는지, 개성의 박연폭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싶은데 교과서에서 역사책에서 보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도 참 이때가 그리웠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는요, 평양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개성도 가는. 사실 금강산은 정말 되게 늦게 갔거든요. 2008년도에 갔어요. 처음. 왜냐면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금강산을 갔잖아요. 그죠? 뭐 다음에 가지. 미루다 보니까 이상하게 2018년도에 그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갔는데 그러고 나서 불과 4, 5개월 만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버렸죠.
개성 관광도 중단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았던 개성 공단마저도 2016년에 완전히 폐쇄되면서 저 넘어 추억으로 가버린 거죠. 가보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는 이 분단의 아픔들 생각해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이 분단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 있죠? 태평양 가운데 섬처럼 되어 있어요. 예. 우리는 반도국가라고 배웠는데 대한민국이 반도국가가 맞냐는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반도국가라면 동, 서, 남으로는 해양으로 가지만 북쪽으로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륙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차 타고 걸어서 대륙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분단은 반도국가인 우리를 섬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일본처럼 섬나라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일본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다른 나라에 가려면 다 해외여행 가죠. 바다 건너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를 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외국여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해외여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분단 때문에 우리는 외국에 갈 때 육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외여행이라는 말을 막 써버립니다. 여행사에서 외국여행 상품이라는 말은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해외여행. 그런데 말이죠. 일본보다 우리는 더 열악해요. 왜? 동쪽으로는 갈 수 있어요. 서쪽으로는 갈 수 있어요. 남쪽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는요. 하늘길로도 바닷길로도 갈 수 없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분단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섬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섬나라의 이런 현실을 반도국가에 맞도록 대륙으로 그 긴 길을 만들어내는 게 통일이다라는 거죠. 요즘 통일 이야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 통일 이야기하면은 무관심하고요. 그리고 통일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저는 남과 북이 남남처럼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전쟁을 끝내지 아직 못했거든요. 저는 어쨌든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든지 남과 북의 관계를 해결해야지만이 평화를 얻고 이 대륙으로 가는 그 길을 얻는다는 겁니다. 많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군대에 가야 돼요. 사실 분단이 급급된다고 군대를 무조건 안 간다고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처럼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20대 청춘들이 총을 들고 자기 또래의 동포들을 향해서 총을 겨눕니다. 4km 전방에서는요. 북녘의 젊은 청년들이요. 남쪽에 있는 청년들을 향해 똑같은 모습으로 총을 겨뤄요. 정말 왕성한 활동을 시작할 20대 청춘이 군대라는 문제 때문에 분단이 가져온 이 군대에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열정들을, 자신의 꿈들을 잠시 뒤로 미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분단 때문에요. 두 나라의 경계는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철조망이 쳐 있고요. 양측이 서로 적대적으로 총을 겨누는 것이 국경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소위 이제 외국 여행을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인도와 네팔을 국경을 육로로 통과하는 경험을 할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인도의 국경이에요. 인도의 국경. 인도 국경 통과하는데 그냥 주차장 차 한 개 같은 데를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비록 나라와 나라 사이니까 이렇게 통관 절차가 있어서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는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세관에서 막 이렇게 서류를 점검하죠. 근데 첫 단기부터요 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저 소의 국적은 인도일까 네팔일까? 예. 근데 야생새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국적이 없었어요. 자연물, 인간을 제한 자연물들은 자유롭게 국경을 오갔다는 거죠. 40분의 통관 절차를 마치고 인도 국경을 통해서 몇 걸음 더 가니까 네팔 국경이 나왔어요. 와, 분단 때문에 국경을 통과해본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2007년 인도와 네팔 여행이 이 분단을 더 절감하게 하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다른 나라들의 국경은 어떤가? 요게 이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에요. 미국과 멕시코, 특히 이제 멕시코 난민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이 국경을 되게 강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정에 미국에 있는 모 대학, 예술대학 교수들이 핑크 시드라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저기 오른쪽이 미국이고 왼쪽이 멕시코예요. 그 국경에다가 분홍색 시소를 탁 설치해놓고 시소를 막 타는 거예요. 우리의 국경에 저런 퍼포먼스가 가능할까? 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는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서 저런 모습이 연출되는 거예요. 특히 국경이 황당한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혹시 국경이 보이시나요? 이 카페에 보드블럭에 있는 13표시가 국경이에요. 오른쪽은요 벨기에, 왼쪽은 네덜란드. 카페에 들어가면 네덜란드에 입경합니다. 입국합니다.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보면은 출국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 이제부터 네덜란드 들어간다? 나 이제 네덜란드에서 벨기에 넘어간다? 인지를 하지 않죠. 마치 우리가 지금 전국 각지에서 우리 장로님 오셨을 텐데 대전에서 충청북도 올 때 내비게이션을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이 황간 면에서 노군리 올 때 그 경계를 우리가 인지하나요? 못하죠, 그죠? 그냥 경제 공동체를 이뤘을 때 가능한 거죠. 유럽은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국경도 이렇게 그냥 다 물어버린 거예요. 제가 봤던 가장 황당한 국경은 이렇습니다. 원래 저 사진에 있는 붉은 선은요 없어요.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 표시해줬습니다. 오른쪽이 스위스고요, 왼쪽이 프랑스예요. 국경이 건물을 가로지른다니까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 기둥을 사이로 두고 오른쪽이 프랑스, 왼쪽이 스위스입니다. 저 사람들, 저 건물주 불편하겠죠? 아니요, 안 불편해요. 경제 제도가 통합되면서 법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분단이 너무나 알게 모르게 불편한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분단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우리 분단은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갈 때마다 드리는데요, 정답을 한 번에 맞춘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우리 분단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언제부터? 네? 해방? 이거 두 번째네요. 왜냐면 해방이라는 말을 거의 안 해요. 언제라고 보통 대부분 말하면 1950년 또는 53년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전쟁은 분단을 만든 요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항상 이 전쟁이 우리 분단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심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장모님 오범답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우리 장로회 우리 평화통일위원회는 평소에 평화통일 그런 교육이나 인식들이 아주 이제 높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단의 요인을 1945년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분단의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죠? 해방과 동시에 분단을 만들었던 미국과 소련이죠. 근데 미국이 우리 분단의 책임이야. 그러면 뭔가 좀 뜨끔하잖아요, 그죠? 근데 1950년이라고 얘기하면 분단의 원흉은 북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분단의 기생한 분단 트라우마가 분단을 점점점 고착화시키는 거죠. 사실 전쟁은 분단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분단된 상황에서 전쟁을 통해서 더 강렬하게 고착화된 거죠. 전쟁 이전에, 휴전선 이전에 우리의 분단선이 뭐가 있었나요? 바로 38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해방되자마자 며칠 후에 미군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지도에다 쭉 38선을 부었습니다. 38선. 38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38선은 휴전선하고 똑같다는 인식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38선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38선입니다. 38선이에요. 누가 확장당한 것 같죠? 가서 제가 발로 막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허술한 선이 38선이었습니다. 지도에서 이적을 쭉 긋다 보니까요, 저 38선은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분단시켰어요. 하지만 저 38선은 넘지 못할 선이 아니었습니다. 윗마을 사람이 아랫마을에 마실 가면 월남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국산 그릇 먹고 다시 집에 가면 월북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 38선이 우리 집을 가로질러요. 안방과 단칸방을요. 밤에 안방에 가서 자죠? 그럼 월남했죠. 화장실 가려고 가면 월북합니다. 다시 가면 월남합니다. 그냥 그게 인위적인 1938선이었다니까요.
저 38선이라고 그었던 저 흑장단 같은 거 사실 흑장단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단을 취재하라고 맥도날드 상병이라고 하는 이제 군인 기자한테 야 가서 조선의 38선 취재해와 했어요. 사진병이거든요. 근데 사진 찍으러 갔더니 38선 어디야 했더니 저기래요. 한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사진 딱 찍어가지고 예 취재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진 본 지휘관이 너 딴 데 가서 놀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38선을 자기가 그린 거예요. 예. 주변에 있는 젖은 흙과 돌멩이를 가지고 38이라고 써서 놓고 사진을 찍은 거라니까요. 그게 38선이에요. 분단선. 그 모습을 봤던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뭐 하라고 쓴 거야? 나 저기 아래 마을 가야 되는데 뭐가 써가지고 넘어도 되나 말아나 막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38선이요 점점점 넘기 어려운 선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으로 같은 편이었습니다. 독일의 엘베강에서 만났어요. 말은 통하지 않는데 너무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예, 독일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동진하던 소련군과 서진하던 그 미군이 만났잖아요. 엘베강에 만났다는 것은 독일을 물리쳤다는 거죠. 이제 이쪽 동쪽에서는요. 원래는 일본 가서 만나야 되는데 소련군이 되게 일찍 날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난 시점이 우리 조선의 38선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을 38선에 모여가지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만났으니까 서로 그 선에서 기타 치면서 놀아요. 왜? 같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경쟁자가 된 거예요. 특히나 서로의 경제 체제가 달라요. 그렇죠? 자본주의 체제로 세계 패권을 장악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로 세계 패권을 장악할 것이냐 둘이 약간의 적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38선이 경비가 강화돼요. 그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아무런 제재 없이 가던 그 선이요 이제는 미군들이 당신 왜 38선 넘어가려고 해요? 저기 아랫마을이 우리 큰 집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짐이 많아? 아이고 우리 큰 집한테 선물 주려고 그 수박한 거 가져가는 거예요. 통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넘기가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발로 가서 지울 수 있었던 흑장난했던 그 38선이 콘크리트 다리에 페인트 칠로 지울 수 없게 만들어요. 어느 시점이야? 1948년 5월 달에 5월 10일 남쪽만의 단독 선거를 앞두고 이 38선이 경계가 강화돼요. 무기를 배치하고 혹시 북쪽에서 무력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래서 38선에 이렇게 무기가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이 지금 38선을 넘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1948년 4월 19일 38선을 넘었던 백범 김구 선생. 사실 백범 김구 선생은 민족주의자죠. 근데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백범 김구 선생이 공산주의자하고 만나기 위해서 38선을 넘었어요. 왜?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전정 이 민족의 분단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사상보다도 민족이 더 앞선다. 그래서 나는 이 38선을 넘어서 민족이 함께 만나서 단일 정부,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하면서 38선을 넘던 모습이죠.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이 왜 이런 특단을 내렸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남쪽만의 정부가 수립되면 이어서 북쪽이 정부가 수립되고 그럼 분단이 고착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봤더니 분단을 경험했던 나라치고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분단은 결국 전쟁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목숨을 바쳐 이 분단을 막겠다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분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재정당 사회단체 연세회의 다녀와서 남쪽만의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초대 국회의원 선거도 출마하지 않죠. 출마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와서 2등을 합니다. 결국 1년 후에 암살당했고 암살당한 지 딱 1년 만에 백범 김구 선생이 그렇게 우려했던 남과 북의 무력 충돌인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것이죠. 분단은 전쟁을 로 가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불길한 예감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죠? 왜? 전쟁터에 나와서 군인들이 서로 죽여야지만 내가 이기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죽었습니다.
전사 군인들이 즐비하죠. 그런데 충격적으로요, 군인들 말고 군대에 가지 않은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거죠. 민간인 학살 사건. 형무소 정치범들을 1년이든 3년이든 7년이든 형을 받았던 소위 정치범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을 전쟁 나니까 혹시 그들이 북한 편에 들지도 모른다라는 추정으로 이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골짜기로 끌고 가서 학살시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부르는 대전 산생 골령골 학살 현장의 모습이에요. 최소 1,800명에서 7,000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죽여도 되나요? 죄 지었다라고 해서 설사 그들이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만약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지,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전쟁 났다라는 걸 기회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감옥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 골령골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도연맹이라고 이렇게 해서 관리했던 저 사람도 감옥에 갈 만큼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상이 불순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전시라는 그 핑계로. 사실 이러한 일은요, 국제적으로 국가 공권력의 전쟁 범죄로 규정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곳 노근리에서는 사상범도 아니에요. 정치범도 아니니까 정치범 죽이는 것도 국가 전쟁 범죄인데요. 이곳 노근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피난민들을 수백 명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 작은 연못의 한 장면입니다. 조금 이따 다녀올 그 쌍불다리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노근리 사건의 전개도예요. 피난 보내겠다고 피난 간 사람들을 저기 윤계리까지 피난 간 사람들을 미군들이 와가지고 야 당신들 여기 있으면 안 돼, 더 남쪽으로 피난 가야 돼 라고 해서 피난 대로를 쭉 길 따라서 나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 소송원 인근에서 이 사람들을 기찻길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찻길에 다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앞대열을 멈춥니다. 그리고 최대한 압축시켜요. 그리고 미군들이 그 사람들의 수색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미군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미군기가 폭격, 기총사격을 해요. 뭔가 이상해요, 그죠? 사실 이 노건리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폭격에 사람들이 살려고 숨은 곳이 바로 그 쌍굴다리예요. 쌍굴다리로 숨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 기총사격에 몸을 피했겠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굴다리에 들어간 사람들 향해서 미군들은 기관총을 걸어놓고 발사를 해요. 그러면 반대쪽 도망가면 되죠. 아니요, 반대쪽에서도 기관총을 걸어놓고 양측에서 발사를 했어요. 그것도 3박 4일을요. 이게 당시 50년 9월 19일자의 보도입니다. 폭격과 기총소사로 평화주민 400명이 학살됐대요. 그 당시 보도는 400여 명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노근리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했더니 400명까지 희생자를 규명하지 못하고 226명까지 신원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400과 226명 사이의 이 오차는 오차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실제 그 희생을 우리가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희생자 중에서 10대 이하, 10대가 절반에 가까워요.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이 아니라요,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보도연맹이라고 해서 군인과 경찰에 의한 죽음도 황당한데요, 피난 보내준다라고 해서 따라갔던 사람들, 그 중에 대다수가 노약자, 여성,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의 희생이 상당수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무척 어렵죠. 전시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 자체를 막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어린이들의 사망이 많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생존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생존자들의 상당수가 어린이들이었어요.
노건이 평화기념관에 가면 이 그날의 여름 기억이라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분들의 증언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10살, 9살, 12살, 17살 10대들이 질비해요. 왜 그들이 살았냐? 그래도 어른들이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자, 아들 살리려고 온몸으로 막으면서 본인들이 희생당하고 아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역사의 증인이 돼서 살아난 거예요. 이분은 양해찬이라고 하는 지금 노근 유족회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당시 10살이었거든요. 그 쌍둥이 딸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죽고 형이 죽었어요. 자기는 부상당했어요. 그때 입었던 10살짜리가 겪어야 될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충격적이겠죠. 이분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이 세월이 힘들겠습니까? 제가 2019년도에 이 노근이 사건으로 사진전을 여기서 이제 하면서 3박 4일 동안 양측에서 기관총 걸로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가족, 나의 아버지, 나의 할머니, 나의 엄마가 나 대신 목숨 잃고 죽어나간 그 틈바구니에서 10살 어린이가 3박 4일을 버텼다는 거죠. 그 밤, 컴컴한 그 어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는 사람들도 참 힘들어요. 네.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군인들, 전쟁터에 나갔지 않았지만 정치범이라는 그런 의혹만으로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우리 국민들, 그리고 피난 간다고 피난 대열에 따라갔다가 미군에 의해서 기총사격과 3박 4일 총격에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람들, 거기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사진은 1952년 9월 30일 대한민국 최초의 임시소주였던 대전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 초토화됐죠. 그 후로 70년의 사진들하고 이렇게 대비해보면 이래도 전쟁을 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저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50년도에도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요. 지금 7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의 무기 체계로는요, 이건 저리 가라 해요. 예. 피난의 개념 자체가 사라진 현대전 속에서는 아무리 빠른 사람이라도 그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전쟁 자체를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48년도 대전의 항공사진이거든요. 빼곡한 집들이 보일 겁니다. 근데 저 건물들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폭격 때문입니다. 폭격이 주시는 아이러니하게 미군이에요. 왜? 인민군한테 계속 의외로 저서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려간 거예요. 그럼 대전, 그러니까 낙동강 북쪽은 다 북이 점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군의 폭격이 거기를 향합니다. 혹시 원산 폭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산 폭격. 뭐예요? 예, 그죠. 엄청난 체벌이에요, 그죠? 그 내부반 그 양쪽에 한쪽은 머리 되고 한쪽은 다리 되고 이렇게 그리고 병뚜껑 내놓고 원산 폭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실제 원산 폭격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산 폭격이거든요. 얼마나 가혹했으면 가혹한 체벌 중에 하나의 이름을 원산 폭격으로 정했을까? 미군의 폭격의 대상지가 됐던 원산은 뭐 공업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업시설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초기만 몇 번 공격한 게 아니라 3년 내내 공격을 끊임없이 해요. 이게 이제 원산역의 모습이에요. 네, 원산역의 모습. 이미 많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죠? 이게 51년도 사진인데요. 52년도에 가보면 이게 원산역 주변의 모습입니다. 언뜻 보면은 달의 운석 부족인 줄 알아요. 저게 다 포탄이 떨어진 그 움푹 파인 흔적이에요. 그래서 원산 폭격이라는 체벌이 나올 정도로 가혹했던 폭격이었다. 그때 원산만 그랬냐? 아니요. 많은 지역들, 대전 같은 경우도 추석을 앞둔 그날 B29라는 큰 전폭기가 9대 갔다가 90분의 폭탄을 무럭 떨어뜨려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초토화되죠. 이건 대전역은 아니지만 똑같은 날 안동역의 폭격 장면입니다. 철도가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왜? 철도를 통해서 북한군의
보급로가 형성되니까 보급로를 차단하겠다는 목적, 그리고 특히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철도 시설들을 파괴시키는 형태로 됐다는 거죠. 뭐 그래요. 북쪽은 공격한 북쪽이니까 응징 측면에서 그래요. 근데 38선 남쪽에 있는 서울이나 대전이나 뭐 구미 이런 데에 대한 폭격은 북한군이 점령했으니까 그들을 공격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전선이 아니에요. 모든 군대들은 낙동강 쪽으로 다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는 피난 가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그냥 거기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살고 있었던 거죠. 저 폭격 속에 북한 군들만 죽은 게 아니라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의 전사에는 그들을 뭐라고 규정하냐면요, 어쩔 수 없는 부수적인 죽음이래요. 예. 거기에 나의 가족들이 있었다라고 치면 그걸 부수적인 죽음으로 그냥 치부하는 걸로 그칠 수 있을까? 사실 전쟁은 노문희 사건도 마찬가지지만요, 정말 인간을 악마화시킵니다. 이게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여야 되는 악마화. 노문희 사건이 또 가슴 아픈 거는요, 그 산불다리에서 참 때마침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피난민 대여 속에 임산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출산을 했습니다. 아기가 울죠. 울음소리만 나면 총격이 가해져요. 거기 있던 어른들이 야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결국 그 아이를 냇가에 던져버려요. 그 아버지가 정말 사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전쟁은 인간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는 생각보다 전쟁 자체를 막는 게 더 절실하다는 겁니다. 폭격의 모습들을 경험했던 어르신들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뭐지? 고구마가 떨어진 줄 알았대요. 염소똥인 줄 알았대요. 근데 땅에 막 떨어지니까 내일이 하늘로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줬던 그러한 전쟁의 상처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폐허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들 살아야죠. 폐허된 도시를 그래도 청소하면서 지금 다 망가졌는데 도로 청소하고 움박치면서 살아요. 51년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움박치고 살고 있죠. 6월달이 또 추워가지고 장작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야외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참 해맑은 아이들 모습 보면 전쟁통 속에서도 저렇게 웃음이 나올까? 아이들이 천진난만하죠. 그런데 저 아이들이요, 몇 살입니까? 대여섯 살? 7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금 또 살아있다라면 여든이 안 된, 80이 안 된 나이죠. 그래도 저렇게 천진난만한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을 어묵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9년생이고 어머니가 4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진 속의 아이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그런데 저희 부모님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겠죠. 뭔지는 제가 차마 여쭤보지 못했지만, 근데 그 꿈을 전쟁 때문에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삶의 터전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전 전쟁을 연구하면서 저희 부모 세대들에 대한 미안함, 연민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움막이 이제 벽돌집이긴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죠? 뭔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거는 교회 건물입니다. 지붕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근데 저 교회 인근에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려고 장을 만들고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1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아까는 51년도, 이건 52년도. 전쟁통에 지붕채 날아갔던 그 건물을 수선해서 냉면집 차리고 그래도 먹고 살려고 음식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끈질기게 형성한 게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전쟁이 폐허로 만든 것들을 그래도 그걸 딛고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치명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인데 70년 전보다 지금 전쟁 무기가 훨씬 더 강화됐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도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최근 5년 전에 정말 저는 중요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을 합니다. 5년 전, 2018년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장면들 다들 감동적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죠? 남과 북의 정상들이 서로 뭘 하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죠? 예. 보자기에서 서로 비겼잖아요. 그죠? 이제 싸우지 말고 비겼다. 사실 악수라는 개념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서부 기적 시절에 계속 총 들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먼저 땅 차지하면 그 땅이 자기 땅이었잖아요. 근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해도 나중에 한 방울 총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너 총 있어? 없어. 손 내밀어봐. 그래서 빈손을 내보이는 퍼포먼스가 사실 악수의 시작이거든요. 악수는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화해, 평화로 가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MDL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의 정상들이 악수, 손을 내밀었어요. 사실 뭐 이전에 정상회담이 있긴 했지만 분단선 앞에서 저랬던 적은 처음입니다. 저 5cm짜리 MDL 이 경계선에다가 마치 멕시코가 미국이 핑크 시소했던 것처럼 저는 저기다 널빤지를 올려놓고 널뛰기 하는 세계 평화 관광지를 만들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이 남북관계 발전을 때마침 그때 북미 정상회담도 처음으로 북과 미 정상들이 또 악수를 했잖아요. 야, 북미 관계 발전하면 남북 관계는 그대로 간다라고 방심을 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을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패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미 관계는 북미 관계고 오히려 우리가 북미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남북 관계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용단을 내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1차 북미회담은 만난 것 자체로 성과였죠. 그래서 2차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 시선이 베트남 하노이로 쏟아졌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합의 결과도 관심이 갔지만요.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타고 가는지가 궁금했어요. 싱가포르 갈 때는 중국 비행기 빌려갔잖아요. 자존심 상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찬메이로 북의 비행기 타고 가지 않을까 했는데 기차를 타고 간대요. 베트남 하노이까지 기차를 타고 간다고? 아니 갔다니까요. 평양에서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의 기차가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어요. 분단의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 우리는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 간다는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죠. 혹시 이전에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했거든요. 네. 이게 단둥에서 신의주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이 압록강 철교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까지 간 거예요. 뭐 지금 가보면 저 다리 위로 기차도 지나갑니다. 제가 2019년도에 단둥 갔을 때 딱 때마침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반대편에서 버스들이 막 가요. 네. 기차와 버스들이 막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는 분단돼서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없는데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대륙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그것을 2019년 2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분단을 해서 그곳을 갈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보여줬다는 것이 전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 못한 국제열차의 모습이에요. 평양과 단둥, 평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둥은 중화인민공화국. 두 나라가 다른데 기차가 운행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은 북경과 평양이 왔다 갔다 해요. 일주일에 몇 차례씩 국제열차가 다니는 이 나라야말로 반도국가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죠. 단둥에서 신주를 바라보면 왼쪽에 다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끊어졌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의 폭격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철길이었던 이 철길만 한쪽 철길을 드러내고 일방통행으로 차단이고 일방통행으로 기차가 되는 그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가요. 느리게 가. 하지만 이 압록강 밑에 가보면요. 신압록강대교에서 정말 큰 다리를 새로 만들어놨어요. 아직 개통하지 않았지만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이 커다란 길들을 북한은 중국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니까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륙으로 가는 이 길들이요. 크게 철도 노선만 해도 4개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신의주와 단둥, 그 다음에 나진 학산에서 2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반과 만포, 그 다음에 투mon과 담양은 철길은 연결되어 있지만 아직은 운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이가 괜찮아지고 물류가 많아지면 거기서 개통하겠죠. 이 사이에 차가 지나가시는 다리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대륙으로 하려면 무조건 비행기 아니면 배라니까요. 분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지역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출발한 이 기차가 여기 노문이 찍고 대전 찍고 서울까지 가요. 좀 더 가면 어디까지 가나요? 임진강역. 좀만 더 가면 도라산역까지 갑니다. 그런데 정지. 멈출 수밖에 없어요. 분단 때문에. 그래서 함께 그 도라산역 탑승했던 한 분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노근이 쌍굴다리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그 당시에 가슴 아픈 상처가 남아 있어요. 가보시면 페인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세모난 표시는 그 안에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아직도 총알이 박혀 있어요. 저 우물정자 표시는 또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그 쌍굴다리에 3박 4일 동안 갇혀있던 사람들이 먹을 게 있습니까? 배고프겠죠. 그리고 다치고 막 긴장하고 되면 갈증 나잖아요. 그럼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위치에 우물처럼 물이 모여 있었대요. 목말라서 물 먹으러 나왔는데 그러면 총을 쏘고 갈증 나서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물 먹으러 가면은 또 총 맞아 죽고 가장 많은 희생이 벌어진 위치를 저렇게 우물정자로 표시합니다. 저 위치는 저 부분이니까 이따가 가서 우물정자 표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노근이 현장에 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네, 이곳은 노근이 사건 현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갔더니 간판이 좀 바뀌었습니다. 혹시 차이 아시겠어요? 요 사진과 요 사진에서 어떤 차이를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나요? 네? 나무 위에 그죠? 계절에 따라 나무가 우거질 수 있죠. 저 간판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노근리, 노근리를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죠. 제가 임제 근이니까 근자 표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GEUN으로 표기하거든요. 노근리로 되어 있죠. 근데 몇 년이 지났더니 근자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저 잘못 표기된 거죠, 그죠? 그때 의도적으로 바꾼 거예요. 건이 뭐죠? 총이잖아요, 총. 그럼 노건, 총이 없는 마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던 그 마을을 평화의 마을로 되돌리고 싶은 그 염원을 가지고 노근이의 영문 표기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바꾼 거죠. 지금은 LED로 바꿨는데요. 자주 고장나서 지금 표시가 안 된대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놨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근리가 진정 평화의 마을이 되려면 노근리가 노건리가 되면서 진정 평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1936년 6월 3일 11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100년 가까이 과거를 왜 회귀하냐? 1930년 6월 30일 11시에 저 기차처럼 노근리 쌍굴다리 위를 지나갔던 그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의 영광 송기정 선수. 송기정 선수가 6월 1일 도쿄에서 출발해가지고 기차 타고 이 노건리 쌍굴다리 지나가지고 서울역 통해서 베를린까지 기차에 한 번 갔어요. 오래 걸리긴 하죠. 16박 17일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단을 극복해서 대륙으로 가는 그 길은 미래이긴 하지만 어쩌면 과거로 회귀해요. 10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결과라는 거죠. 일제강점기에도 대륙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니까요. 10시 16분에 김천역을 출발해서 11시 54분에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노근리 쌍굴다리 위를 11시경에 통과했을 것 같아요. 저 쌍굴다리는 1934년도에 만들어진 다리거든요. 지금 있는 그 다리가 송기정 선수가 탔던 그 기차가 달렸던 그 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도라산역까지밖에 못 간다니까요.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요. 분단을 극복해야 되죠. 다만 송기정 선수가 탑승했던 열차 티켓은 지금 우리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마치 여권처럼 되게 막 복잡해요. 하지만 한 개의 티켓으로도 그 당시에 도쿄에서 출발해가지고 갔다니까요. 이게 도쿄에 도착했을 때 송기정 선수 일행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갔어요. 다만 부산과 시모노세키는 관북 연락선이라는 것을 타고 가긴 했죠. 모스크바 찍고 폴란드 와르샤바 지나서 베를린까지 16박 17일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분단 때문에. 송기정 선수도 갔던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겠죠. 결국 송기정 선수는 그해 8월 9일 베를린 스타디움에서 출발해서 결국 382번 번호를 달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죠? 1등. 그래서 가장 좋은 기록, 그 당시에 돌파하지 못한 2시간 30분을 돌파한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위를 했던 사람도 남성용 선수예요. 송기정은 기억하는데 남성용은 잘 몰라요. 송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원래 남성용 선수는 송기정 선수의 양정호 선배거든요. 동메달 따고 나서 송기정 선수가 너무 부러웠대요. 왜? 선배인데 1등을 빼앗겨서. 그것도 있는데 더 큰 부러움은 뭐냐면 1등한테만 주어지는 가슴에 있는 월계수 화분, 저걸로 송기정은 1장기를 갈릴 수 있었는데 자기는 1장기를 갈릴 수 없어가지고 너무나 치욕적이었대요. 어쨌든 일제강점기에도 갔던 이 대륙으로 가는 이 반도 국가의 그런 성질을 우리 분단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꿈을 꿉니다. 이 편은 한 장짜리인데요. 대구 가는 기차표예요. 출발은 북경입니다. 북경에서 저 기차표 하나 들고 대구까지 갔어요. 일제강점기에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역에 가가지고 런던에 가는 기차표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꿈이에요. 정말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요? 저는 분단만 극복하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인생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 여행길입니다. 런던 가는 기차. 그래서 프랑스 해저터널을 뚫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세인트 팬크러스 역까지 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거죠. 도라산역에 가면 이러한 표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철도는 대륙을 하는 그 관문이다. 오두산 전망대에 가면 그걸 상징하면서 KTX의 행선지가요 프랑스 파리로 표기된 전시물이 있습니다. 그냥 먼 미래의 막연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야지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더 미래에 정말 모든 꿈들을 펼치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도리에서 운전하다가 이런 간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저 간판을 처음 봤을 때 어느 예술가의 창작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말이 돼요. 아시안 하이웨이인데 터키까지 어떻게 차 몰고 가요? 분단 때문에 막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예술가의 창작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똑같은 간판이 여러 개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단순한 창작이 아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대륙철도처럼 전 세계를 이 대륙을 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는 도로망을 설계해놨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1번과 6번 두 개의 도로가 관통해서 대륙으로 나갑니다. 1번 도로는 6번 도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유사하게 가죠. 바로 1번 도로가 중국 찍고 베트남 찍고 인도 찍고 터키까지 가는 그 도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저건 뭘 의미하죠? 해저터널. 아직 뚫지 못한 해저터널. 일본은 섬나라이죠. 그래서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본이라는 지형은 판들이 여러 개 교차하면서 지각 변동이 있잖아요. 그죠? 화산과 진해 활동이 너무나 빈번하다 보니까 이들은 오랜 역사 동안 불안한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륙 진출의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침략으로 했잖아요. 임진왜란때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수백 년 동안 군사를 키워가지고 결국 청일전쟁 이기고 러일전쟁 이겨서 이 조선을 식민지 발판 삼아서 만주국까지 세워놓고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욕망의 욕심이 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은 무력화된 거예요. 그랬던 일본은 아직도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그 욕망을 어떻게 해저터널을 뚫어서라도 대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이쪽 칭타오 쪽으로 해가지고 해저선을 딱 뚫으면 대륙으로 연결되네요. 그죠? 그러한 꿈을 꿀 것인지 분단의 철책을 걷어내고 동에서 서해 240km에 대한 이 대통로를 열 것인지는 우리들의 노력량에 달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이진석이라고 하는 예술가의 작품이에요. 저는 이런 상상을 못하거든요. 역시 예술가의 상상력은 대단하다. 저 멀리 에펠탑과 네덜란드의 풍차가 보여요. 영국이 보여요. 이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분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쩌면 또 다른 책무가 아닐까요? 모두가
독립운동하는 심정은 독립운동에 나설 수 없지만 최소한 통일에 반대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서 통일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마음들을 모은다라면 이 꿈이 조금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단극복은 우리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넘어서 분단 시대를 끝내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